밤의 도시는 위에서 내려다볼 때 가장 조용했다. 기업들이 깔아놓은 통신망은 하늘을 덮을 만큼 촘촘해졌고 전자와 빛은 국경을 모르는 채 흘러다녔다. 그러나 나라도 민족도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법과 자기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다퉜다. 그런 어중간한 미래의 어느 밤이었다. 초고층 빌딩 옥상 난간에 한 여자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로의 불빛이 발미돼서 강물처럼 느리게 흘렀고 바람은 철제 난간을 가늘게 울렸다. 공안 국가의 쿠사나기 모토코 소령이었다. 머리는 귀가 드러날 만큼 짧게 잘랐고 걸친 것은 몸에 붙는 검은 옷 한 벌뿐이었다. 그 높이에서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는데 옷깃을 여미는 손이 없었다. 추위를 느낄 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몸은 뇌와 척수 일부를 빼고는 전부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라에서 값을 치러준 몸이었고 그래서 그만두려면 몸을 두고 나가야 했다. 팔도 다리도 얼굴도 부품이라 상하면 갈아 끼우면 됐지만 갈아 끼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을 사람들은 고스트라고 불렀다. 귓속으로는 순찰 중인 각 기체에게 뉴포트시 11지구를 전면 폐쇄한다고 알리는 무전이 2번 반복해서 들어왔다. 폐쇄 통보는 경고가 아니라 신호였으므로 그 구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바깥으로 새어나갈 일은 없었다. 그녀는 무전을 흘려들으며 건너편 건물의 한 층에 감청 회선을 걸어두고 있었다. 감청 회선 너머에서는 두 남자가 계약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한쪽은 외국 대사관의 외교관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 나라의 1급 프로그래머였다. 외교관은 걱정할 것 없다고 하던 작업은 자기네 나라에 가서 다시 하면 된다고 상대를 달랬다. 결함 없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없듯 손을 댈 수 없는 코드도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프로그래머는 다시 한다는 말에 목소리가 흔들렸는데 그가 붙들고 있던 문제는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정말 버그인지 아니면 2551 계획이라는 계획에 처음부터 필요했던 무엇인지를 그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령은 그 이름이 회선을 지나가는 것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의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직 그 방에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바토가 통신을 열어 외무성 육과의 돌입 준비가 끝났다고 알렸다. 그는 소령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어깨가 문을 채울 만큼 넓었으며 머리를 짧게 밀어 올렸다. 얼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눈이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은빛 금속 덮개가 얼굴에 그대로 붙어 있어서 눈꺼풀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놀라도 눈을 감지 못했다. 소령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는 한 번 더 그녀를 불렀고 듣고 있다는 짧은 응답이 돌아온 뒤에야 회선이 안정됐다. 바토는 그녀의 뇌에서 노이즈가 많이 잡힌다고 말했다. 전뇌끼리 이어진 회선에서는 상대의 상태가 잡음의 양으로 먼저 드러났으므로 그것은 안부를 묻는 방식이기도 했다. 소령은 몸 상태 탓이라고 짧게 받아넘긴 뒤 감청을 끊었다. 바토는 화제를 돌려 육과가 벌인 일에 국과가 끼어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는 이 작전의 성격을 미리 확인해 두려는 뜻이 있었다. 소령의 대답은 간단했는데 상대가 이름난 악당이라 현장을 그대로 덮쳐도 결국은 강제 송환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이었다. 표면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한 누군가는 손을 더럽혀야 했고 그 자리에 불려오는 것이 국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회수 지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옥상의 바람이 코트 자락을 한번 밀었고 그녀는 난간 밖으로 몸을 던져 아래층 창턱에 붙었다. 이 밤에 그녀가 맡은 역할은 처음부터 기록에 남지 않는 쪽이었다. 같은 시각 건물 안에서는 육과의 요원들이 층계와 승강기를 동시에 눌러 올라오고 있었다. 복도의 조명은 밤에도 나처럼 밝았고 두꺼운 양탄자가 발소리를 거의 다 먹었다. 문이 열리자 경호원들이 총을 뽑았고 누군가가 공안이라는 말을 뱉었다. 총구가 서로를 겨눈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
지휘를 맡은 자가 곧바로 소리를 질러 무기를 내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사격은 이 자리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선택이었다. 외교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면책 특권을 내세우며 책임자를 부르라고 요구했다. 육과의 책임자는 이 나라 최상급 기술자를 몰래 데리고 나가는 일이 무기 금수 조치에 걸리며 유괴 혐의까지 얹힐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신병을 돌려받겠다고 통보했다. 외교관은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망명을 희망했고 그것이 수락됐으며 선서서에 서명까지 마쳤다는 것이 그의 근거였다. 언제 서명했느냐는 물음에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잘랐고 선서서는 대사관에 있으니 나중에 복사본을 보내주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서류 한 장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람 하나의 국적과 목숨을 갈랐다. 프로그래머는 그제야 자기가 무엇에 서명했는지 물었다. 상대편 사람 하나가 그를 향해 돌아가면 살아서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관은 그 입을 막으면서 자기네가 평화를 존중하는 민주국가임을 내세워 응수했다. 창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소령은 그 말에 짧게 대꾸했지만 그 목소리가 방 안에 닿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미 벽면에 붙어 상체를 세우고 총을 겨눈 뒤였다. 유리 너머로 붉은 조준선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경호원이 창밖을 향해 쏘라고 외쳤다. 총성보다 그녀의 사격이 반박자 빨랐고 외교관의 머리가 유리와 함께 앞으로 무너졌다. 경호원들이 창가로 몰려가 사격을 퍼부었을 때 바깥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 위로 사람 모양의 일그러짐이 잠깐 스쳤을 뿐이었고 누군가가 광학 위장복이라는 말을 뒤늦게 뱉었다. 그녀는 벽을 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으며 떨어지는 동안 윤곽이 배경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그날 밤 그 방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은 기록에 남았지만 방아쇠를 당긴 쪽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며칠 뒤 아라마키 부장이 외무성 청사를 찾아갔다. 나이가 지긋한 사내였고 키가 크지 않았으며 남은 머리를 뒤로 넘겨 굳혀 놓아 옆에서 보면 모난 돌 같았다. 이 부서를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이었다. 높은 자리의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는데 그가 낮은 소리로 하는 말이 대개 마지막 말이 됐다. 창이 넓은 응접실에는 오후에 빛이 낮게 들어와 탁자 위 유리잔의 그림자를 길게 눕혀놓았다. 외무성 관리는 국가의 사람이 이곳에 오는 일은 드물다며 용건을 물었다. 아라마키는 다음 날로 잡혀있는 가베르 공화국 쪽과의 비공개 회담을 짚었다. 관리는 상투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답하면서 혁명 뒤 들어선 신정권이 원조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정부를 표방하지만 앞선 정권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벌어서 만든 돈이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하며 과거에 착취당한 몫을 돌려받는 것이라 여기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 문제는 망명을 청해 이 나라에 머무는 중인 옛 군사정권의 수장마레스 대령이었다. 그를 본국에 넘기고 원조 협상을 밀고 나갈 것인지 망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원을 접을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리는 여론이 납득할 만한 이유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강제 송환하고 싶은 남자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지난번 망명 소동에서 육과의 나카무라가 신세를 졌다며 표면에 선 사람들은 손을 더럽힐 수 없어서 그렇다고 웃었다. 그 시각 국가의 검사실에서는 한 여자가 의자에 누워 있었다. 천장에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계측기에서 나오는 신호음만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 여자의 목덜미에 꽂힌 굵은 회선이 의자 아래로 늘어져 바닥에 단자함까지 이어져 있었다. 기술 요원이 액세스가 끊기고 반응이 사라졌다고 보고하자 다른 요원이 뇌파 출력을 물었고 이상이 없다는 대답과 함께 의사체험 모두의 패턴이 바뀌었다. 누워있는 여자는 외무 대신의 통역이었다. 20여 분 전 그녀의 전뇌가 데이터 회선을 통해 해킹당했고 국가는 그것을 예상하고 기다리던 중이었다. 인형사라는 해커가 네트의 단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비밀 회담 참석자 전원에게 미리 그물을 쳐두었기 때문이었다. 상대의 목적은 그녀의 고스트를 장악해 회담을 습격하는 것으로 보였다. 소령은 침입자가 방병용 프로그램을 넘어 통역의 고스트에 닿기까지 남은 시간을 물었다. 쓰인 도구가 구식인 HA3이라 2시간쯤 걸리며 그보다 오래 두면 위험의 회선을 끊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회선을 끊는 순간 상대는 흔적을 지우고 사라질 것이었으므로 남는 것은 접속이 들어온 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뿐이었다. 아라마키는 바토와 이시카와가 역탐지된 위치를 차로 쫓고 있으니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통역은 그때까지도 자기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소령은 토구사가 모는 차에 올랐다. 유리창에 도시의 간판들이 색을 바꾸며 흘렀고 차 안에는 무전의 잡음만 낮게 깔렸다. 운전대를 잡은 사내는 이 부서에서 유일하게 몸을 거의 바꾸지 않은 사람이었다. 머리를 뒤로 묶었고 얼굴에도 손에도 기계가 붙어 있지 않았다. 다들 쓰는 자동 권총 대신 그는 낡은 회전식 권총을 품에 넣고 다녔다. 경찰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집에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이 방에서 퇴근이라는 말이 통하는 사람도 그 하나뿐이었다. 토구사는 인형사라는 정체불명의 해커를 두고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소령은 알려진 것부터 정리해 주었는데 미국인으로 추정될 뿐 나이도 성별도 경력도 전부 불명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겨울 무렵부터 주로 이 시권에 나타났고 주가 조작과 정보 수집, 정치 공작과 테러, 전뇌 윤리 침해를 비롯해 10여 건의 혐의로 국제 수배가 걸려 있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고스트를 장악해 꼭두각시처럼 부린다는 이유로 인형사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나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토구사는 그만한 자가 왜 구식 도구를 썼는지 물었다. 새로운 형식이라면 발각도 역탐지도 훨씬 어려웠을 텐데 굳이 낡은 것을 골랐다면 그 선택은 곧바로 마레스에게 혐의가 가도록 만드는 장치였다. 소령은 마레스가 혐의를 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고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다른 배후가 있을 수도 있으며 마레스 자신이 이용당하는 쪽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지나친 생각이라며 근거가 없다는 토구사에게 그녀는 자기 고스트가 그렇게 속삭인다고 답했다. 말이 끊긴 뒤 소령은 토구사가 아직도 리볼버를 쓴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두 사람이 한 자루를 나눠 들어도 고장이 그렇게 무섭냐는 물음이었다. 토구사는 자기는 마테바가 좋다고 답했다. 소령은 원호를 받는 쪽에서는 취향보다 실효성이 문제라고 하면서 위험해지는 것은 자기니까 자스타바로 바꾸라고 못을 박았다. 토구사는 그 틈에 전부터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는데 왜 자기 같은 남자를 본청에서 뽑아왔느냐는 것이었다. 대답은 그런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한마디였다. 부정규 활동 경험이 없는 형사 출신의 기혼이고 전뇌와도 일부만 했으며 뇌도 몸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전투단위로서 아무리 우수해도 같은 규격품으로만 짜인 조직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되므로 그녀는 규격에서 벗어난 자리를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특수화의 끝에 있는 것은 느슨한 죽음뿐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토구사는 더 묻지 않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자기가 뽑힌 이유가 자기 장점이 아니라 자기 평범함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다음 구역으로 접어들 무렵 골목 한쪽에서는 청소차 한 대가 예정보다 40초나 늦은 채로 수거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낮의 골목은 데워진 콘크리트 냄새로 눅눅했고 회수차의 엔진은 공회전 상태로 낮게 떨고 있었다. 청소국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운전석 옆에 서서 수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다. 통화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몸을 반쯤 돌린 자세였다. 실제로 그의 전뇌는 회선 너머의 다른 곳에 붙어 있었으므로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동안 쓰레기 수거는 동료 혼자 감당해야 했고 그 탓에 예정보다 40초가 밀려 있었다. 동료가 통을 끌어올리며 늦었다고 소리치자 남자는 5초면 끝난다고 답했다. 동료는 재수 없다는 말을 씹어뱉고 다시 통을 들었다. 남자가 미안하다고 짧게 사과했지만 동료는 불법 취로로 잡혀간 전 파트너 쪽이 차라리 나았다고 중얼거렸다. 그 투덜거림에는 신고할 마음까지는 없다는 뜻이 섞여 있었다.
동료가 통을 내려놓고 물었다. 아내의 마음을 알자고 고스트 해킹까지 하느냐는 물음이었다. 남자는 손잡이를 쥔 채 잠깐 멈췄다가 사정을 늘어놓았다.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고 했다. 그 바람에 따른 아버지를 모르는 척하고 아내는 오히려 자기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동료는 그렇다 쳐도 발이어 파괴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되물었다. 남자는 술집에서 알게 된 친절한 사내가 있었다고 했다. 프로그래머로 보이던 그 사내는 아내 쪽 변호사가 만만치 않아 딸을 못 만난다는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상담 끝에 프로그램을 건네주었다고 했다. 장소를 옮겨가며 접속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요령까지 붙여주었다며 남자는 머리 좋은 친구라고 감탄했다. 동료는 그렇게 죽고 싶으냐고 욕을 던졌지만 남자는 이미 회선 아니었다. 같은 시각도시 반대편의 밴 안에서는 계기판의 불빛만이 대원들의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고 있었다. 바토는 좌석에 몸을 묻은 채 역탐지 화면을 보며 자기들 말고도 바쁜 녀석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신호가 잡힌 지점으로 사람을 보내봐야 도착할 무렵이면 상대는 이미 자리를 옮긴 뒤였다. 세 번째 지점에서도 아무도 없다는 보고가 돌아오자 바토는 이런 식이면 쳇바퀴나 돌리는 꼴이라고 했다. 투덜대지 말라는 아라마키 부장의 목소리가 회선으로 끼어들었다. 부장은 다음 추정 구역에는 쿠사나기 소령과 토구사를 보냈다고 알린 뒤 남은 인원에게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뭔가가 무엇이냐는 반문에 부장은 뭔가라고만 되풀이하고 회선을 닫았다. 남은 대원들은 결국 탐문이나 하라는 뜻이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소령과 토구사가 도착한 골목에는 수거가 막 끝난 자리에 물 자국만 남아 있었다. 소령은 늦었다고 판단했지만 그대로 돌아설 생각은 없었으므로 쓰레기통을 끌고 나온 노인을 붙잡았다. 청소차를 받느냐는 물음에 노인은 당신들이 누구냐고 되물었다. 소령은 신분을 밝히는 대신 받는지 못 받는지만 답하라고 잘랐다. 노인은 봤다고 했다. 쓰레기를 들고 나왔더니 차는 이미 없었고 그중 한 사람이 전화를 걸고 있길래 기다려주려니 했다는 이야기였다. 소령은 그 말에서 걸음을 멈췄다. 정해진 수거차가 아니라 구역을 도는 회수차였고 회수차는 7분마다 위치를 바꾸었으므로 역탐지가 매번 한 발씩 늦었던 것이다. 소령은 곧바로 본부에 연락해 해당 지구 청소국의 순회 정보를 받아 넘기라고 요청했다. 본부의 회신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지구를 도는 회수차는 8대였고 그중 타입C 계열의 79호차가 조건에 들어맞았다. 소령은 토구사에게서 운전대를 넘겨받았다. 상대가 접선에 나설 경우 판단이 반박자만 늦어도 놓친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시카와에게는 회수차 운전사의 자택을 맡기고 바토에게는 다음 순회 지점으로 먼저 가라고 일렀다. 누군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따라붙으라는 조건을 달았다. 잠시 뒤 순환 지점의 데이터가 들어왔고 그 좌표는 앞서 역탐지된 지점들과 그대로 겹쳤다. 타겟은 다음 포인트에 정차한 상태였고 감시반은 HA 3회선의 접속을 확인했다. 그물은 그렇게 목표가 눈치채기 전에 먼저 닫혀 있었다. 회수차 안에서는 접속이 막 끝난 참이었다. 짐칸에서는 눌린 쓰레기 냄새가 올라왔고 아뷰리로는 오후의 볕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2번 하고는 이번에는 자기가 쓰레기를 나를 테니 동료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라고 제안했다. 동료는 공범이 되기는 싫다며 손을 저었고 한심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남자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애가 있느냐고 물었다. 동료가 있어 보이느냐고 되받자 남자는 그러면 모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딸이 자기 목숨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품에서 사진을 꺼내 내밀었다. 천사 같지 않으냐고 묻는 손이 사진을 자꾸 앞으로 밀었다. 동료는 남의 집 앨범을 들여다볼 취미는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거절당하고도 사진을 한참 더 들고 있었다. 그때 무전이 울렸다.
남자는 7호차라고 답하고 상대가 주임임을 확인한 뒤 용건을 물었다. 경찰이 청소국에 순회도를 요구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남자는 왜 그러느냐고 되물었다가 곧 모른다고 잘라 말하고 회선을 끊었다.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 기어를 잡았다. 해킹이 들통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친절한 사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순회 장소를 한 곳 건너뛰겠다고 말했다. 동료가 말릴 새도 없이 회수차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났다.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시작한 일이 이제 그를 도로 위로 밀어내고 있었다. 감시반의 보고가 즉시 올라왔다. 회선에는 잡음 하나 섞이지 않았고 그래서 내용은 더 건조하게 들렸다. 타겟이 순회로를 벗어나 속도를 올려 다음 포인트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바토는 들켰느냐고 물었지만 가시 범위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소령은 청소국 네트에 접속한 흔적이 상대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짚었다. 정면으로 조회를 넣는 대신 뒷문으로 들어갔어야 했다는 말이 뒤따랐다. 더 끌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소령은 추적을 접고 체포로 넘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다시 운전대를 토구사에게 넘겼다. 손을 비워두어야 할 일이 곧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격은 곧 총격으로 바뀌었다. 장갑을 두른 벤의 옆면이 순식간에 걸레가 되었고 문짝까지 그대로 관통당했다. 고속 철갑탄이었다. 그것도 서브머신건에 물려 쏟아지고 있었으므로 차체 뒤에 숨는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총구의 불빛은 보였지만 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상대가 광학 위장복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령은 대원들에게 정면을 그대로 맡기고 자신은 위쪽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렸다. 이어서 아직 살아있다면 회수차의 두 사람을 구속하라고 토구사에게 지시했다. 알겠다는 응답 뒤에 정 떨어지는 직장이라는 말이 붙어 돌아왔다. 사내가 뛰어든 곳은 좁은 시장통이었다. 물이 고인 바닥과 좌판 사이로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고 경찰이라는 고함과 함께 모두 엎드리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소령은 위장복을 뒤쫓으면서도 총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사람 사이에서 쏘면 무엇이 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령 역시 광학 위장을 켠 채 사내의 뒤를 잡았다. 이후의 제압은 총이 아니라 손으로 이루어졌다. 좌판이 무너지고 물이 튀는 동안 위장이 벗겨져 나갔고 사내는 바닥에 눌린 채 굳었다. 소령은 숨을 고르며 그걸로 끝이냐고 물었다. 의체의 힘은 그 짧은 몇 초 동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바토가 뒤늦게 도착했을 때 소령은 이미 사내를 눌러둔 뒤였다. 바토는 끝났느냐고 물으면서 자기 총의 프레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고속 철갑탄을 이런 물건에 물려 쏜 탓에 프레임이 덜그럭거려 이제는 못 쓰겠다는 것이 그의 불평이었다. 소령은 체포해도 소용없다고 했다. 이 사내는 아무것도 불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바토가 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소령은 사내 쪽으로 물음을 돌렸다. 어머니의 얼굴이든 태어난 도시의 풍경이든 어린 시절의 기억이든 하나라도 남아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사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소령은 고스트 해킹을 당한 사람들이 딱하다고 했고 이 사내는 그 중에서도 지독하게 당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아라마키 부장은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팀을 붙여두고 있었다. 헬기의 손님이 안으로 들어가면 돌입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B팀은 뒤로 돌고 나머지는 정면으로 붙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사이토에게는 부하를 시켜 저택 안차들의 플러그를 전부 빼두라고 했다. 상황이 틀어졌을 때 달아날 수단을 먼저 없애두려는 조치였다. 이어서 녹화를 시작하라는 말이 붙었다. 남는 것이 없으면 작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본부에서 메시지가 올라왔고 소령이 붙잡은 남자의 신원이 나왔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자칭산 켄화 28살이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총포 불법 소지 등으로 전과 3범이었다. 지난달 말 소재를 감추기 전까지는 난민들의 불법 무장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다. 그런 기록 덕분에 일주일쯤 전 가베르 공화국 대사관부 무관에게서 비밀 회담을 습격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것이 서류상의 경력이었다. 부장이 그러면 실제로는 무엇이냐고 묻자 뒷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별명은 코오기, 직업은 위험한 축에 드는 폐품 이용업자, 동네에서는 애송이로 불리는 사내였다. 관할 경찰서의 경력자 명단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다. 아무리 파도 가베르와 닿는 데가 없었으므로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인형사에게 조종당한 인형이라는 것이었다. 부장은 이시카와의 행방을 물었다. 이미 돌아와 토구사와 함께 그 딱한 청소국원을 신문하는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대답을 마친 쪽에서 되물었다. 그쪽에 나타났다는 인형사는 어떤 자냐는 물음이었다. 부장은 한참 뒤에야 인형처럼 보이는 자라고만 답했다. 그 사이 B팀의 배치가 끝났고 A팀과 C팀도 자리를 잡았으며 돌입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부장은 돌입하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공안 국과의 신문실에서는 청소국원이 의사체험이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있었다. 아내도 딸도 이혼도 바람도 전부 심어진 기억이며 꿈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국과의 신문실에는 창이 없었고 천장 조명이 탁자 한가운데만 둥글게 밝히고 있었다. 벽에 붙은 환기구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가 대화 사이의 침묵을 계속 메웠다. 붙잡혀온 남자는 청소국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고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린 채 손가락을 서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인정했지만 왜 했는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 토구사는 그를 몰아붙이는 대신 그가 스스로 무너질 자리를 먼저 만들기로 했는데 사실을 아무리 들이대도 기억이 버티고 있는 한 자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남자의 기억 대부분이 의사체험이라는 말부터 꺼냈다. 남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토구사는 아내도 딸도 이혼도 바람난 상대도 전부 심어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남자는 웃으려다 실패했고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지는 데에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를 이용해 정부 관계자의 전례를 뚫었고 그 손잡이로 쓰인 것이 그의 가족이었다. 토구사는 조사원들이 이미 그의 집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 방은 혼자 사는 사람의 방이었고 세간에도 벽에도 두 사람 이상이 살았던 흔적이 없었다. 남자는 별것 때문에 얻은 방이라고 답했다. 토구사는 등록 기록을 짚어 그가 그 방에서 이미 10년을 살았다고 알려주었으며 아내도 아이도 그의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압수한 물건 하나를 탁자 위로 밀었는데 남자가 동료들에게 보여주려고 늘 지니고 다니던 사진이었다. 남자는 사진을 집어들고 거기 딸이 천사처럼 웃고 있다고 말했다. 토구사가 딸의 이름을 묻자 그의 입이 열린 채로 멈췄다. 아내를 언제 어디서 만나 몇 해 전에 결혼했는지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진에 찍혀있는 것은 개 한 마리와 그 남자뿐이었고 그는 자기 손에 들린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름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남자가 다음에 물은 것은 범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거짓 꿈을 지우는 방법이었다. 토구사는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시간을 썼는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는 지금 기술로는 어렵다고 답했다. 성공 사례가 2건 보고되어 있을 뿐이라 도저히 권할 수 없다는 말이 뒤따랐다. 남자는 사진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조명 밖으로 밀려난 그의 어깨가 환기구 소리에 맞춰 조금씩 흔들렸다. 유리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령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심어진 체험이든 잠결의 꿈이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다 같은 무게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고 겪은 일과 겪었다고 믿는 일 사이에 그녀가 긋는 선은 없었다. 어느 쪽이 됐든 한 인간이 평생 만지는 정보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 남자가 잃은 것은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던 바닥이었다. 비번인 날 그녀는 바다로 나갔다. 늦은 오후에 수면은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매끈했고 배의 엔진을 끄자 물이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다. 바토는 갑판에 앉아 회수용 줄을 손에 감은 채 그녀가 올라올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완전 의체는 물속에서 돌처럼 가라앉기 때문에 부력 장치가 멈추면 그대로 바닥에 남는데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검은 물이 한번 부풀었다가 갈라지며 그녀의 머리가 떠올랐다. 그는 사이보그가 쉬는 날에 잠수를 하러 온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바다가 무섭지 않으냐는 물음도 이어졌다. 소령은 부력장치가 멈추면 죽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뛰어들어 건져주면 되지 않느냐고 받았다. 설교를 들으려고 그를 부른 것은 아니라는 말에 바토는 하려던 말을 삼켰다. 그녀는 사다리를 잡고 올라와 물을 뚝뚝 흘리며 갑판에 앉았다. 해가 내려앉으면서 물빛이 잿빛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쪽은 바토였는데 그녀가 왜 굳이 물속으로 들어가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바다로 잠수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다. 소령이 수중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느냐고 되받자 그는 그 훈련용 수조가 아니라 바다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잠깐 뜸을 들인 뒤 두려움과 불안, 고독과 어둠을 차례로 늘어놓았고 마지막에 희망을 붙였다. 캄캄한 물속에서 무슨 희망이냐고 바토가 되물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잠기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바토는 그 말을 오래 씹었고 결국 국어를 그만두고 싶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캔을 하나 따서 그의 몸이 어디까지 원래 것이었느냐고 되물었다. 대기 중에 술을 꺼내드는 그녀를 보고 바토는 취했느냐고 했다. 소령은 체내에 심어둔 화학 플랜트가 혈중 알코올을 수십 초 만에 분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셔도 아무 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기술이라면 사람은 끝내 손을 대고야 많은 종족이며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신진대사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도 컴퓨터로 확장한 전뇌도 통째로 갈아 끼운 의체도 얼마 전까지는 소설 속의 이야기였다. 최고 수준의 정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두고 이제와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는 말이 이어졌다. 바토는 그래도 국가에 혼까지 판 것은 아니라고 했다. 소령도 퇴직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덧붙였다. 이 의체와 기억의 일부를 한 조각도 빠짐없이 정부에 돌려주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배 밑에서 물이 한번 크게 부딪혔고 그녀는 캔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다음에 꺼낸 것은 사람 하나가 사람으로 있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목록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세워두는 부속이 하나둘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자기이기 위해서도 놀랄 만큼 많은 것이 필요했다. 남과 자기를 구별하게 해주는 얼굴과 목소리,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손, 어릴 적의 기억, 앞으로 무엇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그 목록에 있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녀의 전뇌가 손을 뻗어닿는 정보의 양과 네트라는 공간의 크기까지 전부 자기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그것들이 모여 자기라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자기를 어떤 한계 안에 계속 붙들어 둔다고 그녀는 말했다. 바토는 그래서 바위처럼 가라앉는 몸으로 굳이 물에 들어가느냐고, 어두운 바닥에서 도대체 무엇이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전뇌에 목소리 하나가 들어왔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게 될 것이라는 오래된 문장이었다. 그녀는 방금 그것이 그가 보낸 것이냐고 물었고 바토는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그녀를 봤다. 회선에는 두 사람뿐이었는데 목소리는 셋째 자리에서 왔다. 다음 날 국과의 해석실은 아침부터 사람으로 붐볐다. 검사대 위에는 여자 형상의 의체 한 구가 놓여 있었고 목덜미와 관절마다 굵은 회선이 뻗어나와 있었다.
기술 요원들이 센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조 전내와의 접속 점검이 끝났다고 차례로 보고했다. 시각 센서가 작동하고 의체 신호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을 때 아라마키 부장이 들어왔다. 그가 먼저 한 말은 늦으면 연락이라도 하라는 지적이었고, 그 말을 들은 쪽은 뒤늦게 도착한 토구사였다. 연결을 더 진행할지 묻는 요원에게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 중지하라고 지시한 뒤 검사를 맡은 박사에게 3분 뒤 부장실로 오라고 일렀다. 바토는 지각한 사람을 위해 친절한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며 2시간쯤 전의 일을 짚었다. 뉴포트시티의 메가텍 보디 4생산 라인이 지시도 없이 제멋대로 의체 한 구를 조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담당관이 이상을 알아채고 달려갔을 때 그 의체는 이미 공장을 빠져나간 뒤였고, 비상선을 펴고 수색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알몸의 여자를 쳤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렇게 실려온 것이 검사대 위의 물건이었다. 메가텍 보디 4라는 회사는 정부와 묶인 납품처였고, 그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의체는 한 구도 빠짐없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해커의 지디라면 최고 수준의 방어벽을 뚫었다는 뜻이었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의체의 머리에는 뇌가 한 조각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보조 전뇌 안에서 고스트로 보이는 것이 잡혔기 때문이었다. 박사는 그 무늬가 진짜 고스트를 벗겨낼 때 따라 나오는 의사 고스트 라인과 비슷하기는 하나, 벗긴 것이라면 반드시 남는 손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스트 지도를 만들고 직접 다이브해보지 않는 한 전부 추론일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검사대로 돌아갔다. 토구사는 검사대 위에 저 물건에 정말로 고스트가 깃들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바토는 장난감 인형에게도 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받으면서 저것은 뇌이학용 장치를 넣을 수 있는 만큼 채워 넣은 물건이라 일종의 고스트가 깃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신참이라 모르겠지만 소령의 의체도 메가텍 제품이며 자기 몸도, 이시카와의 몸 일부도, 사이토를 비롯한 나머지도 그 회사에서 정기 정비를 받는다고 알려주었다. 부장과 토구사를 빼면 국가의 거의 전원이 그 회사에 몸을 맡기고 있었으니 이 사건에 국가가 매달리는 이유는 수사이기 이전의 자기들 몸 문제였다. 바토는 범인이 밖에서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최고 등급의 방벽을 뚫고 의체를 조립한 뒤 고스트 라인이 든 프로그램을 밀어넣은 실력자가 하필 금방 잡힐 방법을 골랐기 때문이었다. 아라마키는 그 물음은 접어두라고 하면서 당장 할 일부터 나눴다. 토구사는 현장 검증에 나가 있는 이시카와와 합류해 메가텍 4를 조사하고, 바토는 앞서 봉쇄를 지시했던 동급 기밀망들이 제대로 닫혔는지와 방벽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였다. 소령은 자기가 발이어 미로를 짜겠다고, 내일 저것에 다이브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의체에 먼저 옮겨보자는 만류가 나왔지만 그녀는 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잘랐고, 자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누구도 다이브시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아라마키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바토는 인형사 사건이 시작된 뒤로 계속 저렇다고 답하면서 자기 팀 보고서는 읽지도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남의 뇌를 주무르는 전내 의사의 윤리를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라마키는 그들이 정기정신 감정을 의무로 받고 있으며 공안 쪽 일을 맡은 이들은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감시 아래 놓인다고 답했지만, 바토는 그 감정을 하는 쪽도 결국 같은 인간이라고 받았다. 한 번 의심을 시작하면 어디서도 멈출 수 없다는 말이 오갈 무렵 외무성 조약 심의관 나카무라가 급한 면담을 요청했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들여보내라는 지시에 따라 문이 열렸고 살집이 두툼한 남자와 처음 보는 키 큰 백인이 나란히 들어섰다. 앞선 쪽은 외무성 육과의 나카무라 부장으로 통하는 사람이었다. 토구사는 부장실을 나서기 전에 재킷 안쪽 총집 위치를 손등으로 확인했다. 복도 공기는 환기구 바람 때문에 늘 서늘했고 바닥재가 발소리를 짧게 끊어먹었다. 그가 향할 곳은 문제의 의체를 만들어낸 메가텍 보디사였고, 그곳에는 현장 검증을 맡은 이시카와가 먼저 가 있었다.
회사 기록은 마음만 먹으면 손댈 수 있었으므로 사람이 직접 서서 대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구사는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겼다. 알아막히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시카와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전하라 했다.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이 사건에 이미 구과 바깥에 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주의였다. 그날 아침 구과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만큼 서로가 보지 못하는 자리가 생겼다. 검사실 조명은 시신을 다루는 방처럼 휘었다. 냉각기가 낮게 도는 소리 아래에 여자 형태의 의체가 받침대 위로 반쯤 일으켜져 있었다. 바토는 그 앞에 선 소령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소령은 저것이 자신과 닮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바토가 닮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자 그녀는 얼굴이나 골격 얘기가 아니라고 했다. 몸을 전부 의체로 바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짜 자신은 훨씬 전에 죽었고 남은 것은 전뇌와 의체로 짜 맞춘 모의 인격이 아닌가, 애초에 나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바토는 그녀의 티탄 두개골 안에는 뇌가 있고 어디서든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느냐고 받았다. 소령은 자기 뇌를 직접 본 인간은 없다고 답했다. 사람은 주위 상황을 근거로 자기 같은 것이 있다고 짐작할 뿐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고스트가 처음부터 품고 있던 무엇이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며 뒤늦게 빚어낸 결과라면 자신을 자신이라 부를 근거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바토는 하찮은 소리라고 뱉었지만 시선은 의체 쪽으로 한 번 더 갔다. 소령은 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같은 시각 부장실에는 외무성 조약 심의관 나카무라가 앉아 있었다. 창으로 든 빛이 탁자 유리에 반사되어 그의 손 언저리를 하얗게 지웠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서로 바쁜 몸이니 간략하게 가자고 말을 뗐다. 아라마키는 그랬으면 좋겠다고만 답하고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나카무라는 의체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회수하러 왔다면서 국관은 손을 떼라고 통보했다. 그러고는 문서를 탁자 위로 밀어놓았는데 거기에는 외무 대신의 사인이 들어있었다. 아라마키는 그 사인을 보면서도 문서를 집어들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오간 것은 협조 요청이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일이었고 그러려면 상대가 무엇을 숨겼는지부터 알아야 했다. 그 사이 소령은 청사의 회선에 붙어 있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청사 아래 주차 구역에 세워진 외부 공용차의 등록 기록이었다. 담당자가 읽어준 명단에는 외무성 조약심의부 소속인 나카무라와 그 동반자로 기재된 닥터 윌리스 둘만 올라 있었다. 소령은 두 사람이 들어올 때의 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화면에는 차에서 내린 남자 둘이 승강기 쪽으로 걸어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같은 구간을 적외선으로 한 번 더 보내라고 했다. 열이 색으로 바뀌자 두 사람 사이 빈자리에 사람 하나 크기의 온도 덩어리가 따라붙었고 그녀는 셋을 셌다. 이어서 지하주차 구역의 가맙게 기록을 구역 번호까지 지정해 요청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때 남는 것은 무게와 압력처럼 속일 수 없는 숫자뿐이었다. 곧 토구사의 통신이 들어와 나카무라 부장의 몸이 특수주문 의체냐고 물었다. 소령은 육과에는 사이보그가 없다고 답했는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라 정비와 외교 문제를 고려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함께 온 키 큰 백인이 사이보그라 해도 둘의 체중이 500kg을 넘을 수는 없다고 그는 짚었다. 그가 보고 있던 것도 감압 기록이었다. 주차장에는 비싸 보이는 차가 2대 있었는데 둘 다 본인이 몰 사람의 차로는 보이지 않았다. 감시 카메라에는 둘뿐이었지만 예민하기로 소문난 입구 문이 닫히는데 3초쯤 더 걸렸다고 했다. 정부시설 안에서 광학 위장복을 쓰는 것은 위법이었고 소령은 그것이 국가기밀법 위반의 중죄라며 육과가 위험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준비됐느냐고 묻자 토구사는 마테바로 괜찮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회의실에서 나카무라는 양쪽이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그런 은폐야말로 나라를 배신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아라마키는 그 말이 양쪽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되돌려 주었다. 외무성의 의향이 어떻든 이 사건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고 납득할 이유만 있다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닥터 윌리스가 계측기에서 눈을 떼며 확인했다고 틀림없이 그라고 말했다. 아라마키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는 의체 안구스트라인의 원래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답했다. 성별조차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닥터가 편의상 붙인 애칭일 뿐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고는 받침대 위를 가리키며 저것이 지금껏 드러난 전내 범죄자 가운데 유례가 없다고 분류된 해커, 곧 인형사라고 밝혔다. 방안이 한 박자 늦게 조용해졌고 국가가 쫓던 이름이 상대편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 그 자리의 위치를 말해주었다. 나카무라는 국가도 얼마 전 외무 대신 통역이 당한 고스트 해킹을 수사하며 이미 그와 스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육관은 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점부터 줄곧 쫓아왔다고도 했다. 윌리스를 앞세운 전담팀이 인형사의 행동과 코드를 부문별로 뜯어보았고 그 결과로 그에게만 통하는 특수 공격 바리어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 바리어로 도망갈 길을 좁혀 지정해둔 의체 안으로 그의 프로그램을 몰아넣은 것이 이번 작전이었다. 아라마키는 인형사를 의체의 전뇌에 다이브시켜 놓고 그 사이 본체를 암살한 것이냐고 물었다. 나카무라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우연히 국가의 마당에서 결과가 나왔을 뿐 미국 태생의 미국의 협력으로 잡은 상대인이 자기들이 회수하겠다고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라마키는 그러면 죽은 쪽은 신원도 밝혀지지 않은 시체로 어딘가에 버려지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사람 하나를 죽이고도 죽인 쪽이 이름을 대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대답은 아라마키가 기다리던 쪽에서 오지 않았다. 받침대 위의 의체가 스스로 입을 열어 시체는 나오지 않으며 지금까지 육체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센서가 살아있었느냐는 다그침의 기술요원은 외부 통제는 끊겼고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의체 자체의 출력이라고 답했다. 인형사는 의체에 들어온 것은 공격 바리어를 넘지 못한 탓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은 자기 자유의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해 망명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윌리스는 그런 요구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코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인형사는 그 논리대로라면 인간의 유전자도 제 몸을 남기려고 짜인 명령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았다. 생명체란 정보의 바다에서 태어난 결집점 같은 것이며 종의 생명이 유전자라는 기억장치에 기대는 이상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갈라놓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기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기억이 환상과 다를 바 없다 해도 인간은 그 기억으로 정의된다고 인형사는 이어갔다. 컴퓨터가 퍼지고 정보가 쌓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억과 사고가 생겨났는데 인간들이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낮잡아 보아왔다는 것이었다. 윌리스는 궤변이라고 소리를 높이며 내가 생명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잘랐다. 인형사는 그러면 반박하는 쪽은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지금의 과학은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가 든 근거였다. 아라마키가 도대체 이것이 누구냐고 낮게 중얼거리는 사이 나카무라는 고스트를 가졌다 해도 범죄자에게 자유는 없으며 망명처를 잘못 골랐다고 못을 박았다. 인형사는 시간은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 답했는데 의체를 얻어 죽을 수도 있게 되었지만 이 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인공지능이냐는 물음에 그는 그 분류를 거부하며 자신에게 붙은 코드는 2551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생명이라는 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정의였다. 그 이름은 며칠 전 감청회선을 지나갔던 이름과 같았다. 경보가 울린 것은 그 직후였다. 보안부의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보고에 인형사 쪽을 가리키는 다급한 목소리가 겹쳤다. 아라마키는 즉시 격벽을 폐쇄하라고 지시했지만 통제실에서는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 그가 다시 보안부를 부르는 사이 조명이 흔들렸고 받침대 위는 이미 비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와 물건을 들고 나갔으므로 감시 카메라에 남은 것은 열린 문뿐이었다.
나카무라는 이 건을 외무성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아라마키는 그를 붙잡지 않고 대원들에게 인형사를 찾아내 보고하라고, 물론 산채로라고 지시했다. 껍데기에 해당하는 의체야 메가텍 공장에서 다시 찍어내면 그만이었고, 값이 나가는 것은 그 안에 든 쪽이었다. 거리에서는 토구사가 멀어지는 차의 뒤쪽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바토가 됐느냐고 묻자 그는 튼튼한 차라 자기 마테바의 9밀리로는 흠집도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토는 그 총의 위력에 기대한 적이 없다고 받았는데 노린 것은 관통이 아니라 번호판에 발신기를 박아 넣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곧 계기에 신호가 잡혔다. 토구사는 번호판에 한 발이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파토는 운이 좋았을 뿐이니 다음부터는 두 발을 쏘아 두라고 했다. 그러고는 각자 흩어져 자리를 잡고 회선을 열어두라고 이른 뒤 추적에 들어갔다. 앞서 달아나는 차는 속도를 올리지 않고 일반 차량들 사이에 섞여 흐름을 탔다. 급하지 않다는 것은 뒤를 밟히는 줄 모르거나 알고도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다. 소령의 보고가 부장실로 들어온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인형사를 납치한 자들을 바토와 토구사가 미행 중이며 방금 25호 고속도로에 올라섰다는 내용이었다. 아라마키는 모니터하고 있었으면서 왜 그 자리에서 막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소령은 거기서 잡아버리면 육과와의 연관을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근거는 침입자가 입고 있던 옷이었는데 자신들이 쓰는 것과 같은 2902형 광학 위장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조직은 구과 말고는 레인저 4과와 6과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6과는 인형사를 의체 안으로 몰아넣었고 인형사는 어째서인지 9과와 연관이 깊은 메가텍 보디 사의 몸을 달아날 곳으로 골랐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생명체라 부르며 망명을 희망하자 6과는 정식 절차 대신 더러운 수법으로 그를 데려갔다. 회의실은 절반의 조명만 켜져 있었고 벽면 화면에서 나온 푸른빛의 책상 위 서류를 얇게 덮고 있었다. 아라마키 부장은 팔짱을 낀 채 화면 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조사를 요구했다면 절차대로 넘겨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총까지 쏟아부으며 끌고 갔느냐는 물음이 먼저 나왔다. 답을 내놓은 쪽은 소령이었고 절차대로 넘겨받는 순간 인형사의 입이 열릴 테니 그 입에서 무엇이 새어나올지 겁이 났다면 앞뒤는 맞는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부장은 신문 중에 흘려들었던 문구 하나를 떠올렸는데 코드명 2551 계획이라는 이름이 인형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소령은 습격범을 체포하고 증거를 압수할 때까지 그 이름 쪽은 부장이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부장이 알겠다고 답하자 소령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고 회의는 5분도 걸리지 않고 끝나 화면의 푸른빛만 빈 의자 위에 남았다. 복도로 나서는 소령의 등 뒤에서 부장이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만 말해 두겠다는 서두를 꺼냈다. 소령은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임무 중에 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돌아와서 듣겠다고 잘랐다. 부장이 하려던 말은 그것이 아니라 탈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형사를 파괴하라는 지시였고 뒤에 반드시라는 말이 붙었다. 바토가 소령을 부르며 부장 쪽을 돌아봤지만 부장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놓치는 쪽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소령은 한 박자 뜸을 들인 뒤에야 알겠다고 답했고 대답과 대답 사이에 그 짧은 공백이 그날 그녀가 남긴 유일한 이의였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부장은 곧바로 회선을 열었다. 지시는 끊김없이 이어졌는데 첫 항목은 공항 통제로 외무성 직원과 미국 국적 외교관이 이름을 올린 항공편은 종류를 가리지 말고 전부 묶어두라는 내용이었다. 도로 봉쇄와 검문을 동시에 걸고 비번인 대원 전원을 비상 소집하며 이시카와도 불러들이라는 지시가 뒤따랐다. 나카무라가 데려왔던 백인에 대해서는 청사정문 출입 기록을 뒤져 신원을 확인하라고 했다. 외무성과 얽힌 기획이든 작전이든 종류를 가리지 말고 뒤지되 2551 계획이라 불리는 것을 찾아내라는 항목이 마지막이었다.
부장은 이름 하나만 붙잡고 나머지 절차를 전부 그 뒤에 세운 셈이었다. 상대가 국경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수사가 아니라 외교가 되고, 외교가 되면 국가의 손은 닿지 않기 때문이었다. 회선을 닫은 뒤에도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고 사무실 창으로는 저녁으로 넘어가는 하늘이 회색으로 눌려 있었다. 같은 시각 외무성 쪽 차량에서는 나카무라가 좌석에 등을 붙인 채 보고를 받고 있었다. 습격반은 1분 전에 차를 바꾸었고 위장팀과의 접촉은 5분 뒤라는 내용이었다. 미행을 조심하라고 일러두었느냐는 확인해 부하는 그렇다고 답했다. 나카무라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인형사가 하필이면 국가 쪽으로 달아난 것이 여전히 걸린다고 말했다. 부하는 그가 하는 일이니 우리로서는 짐작도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카무라는 짝사랑하는 상대라도 있었던 모양이라고 농담을 던졌고 부하는 말도 안 된다며 웃음을 삼켰다. 두 사람 다 그 농담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끝내 알지 못한 채로 있었다. 차는 고속도로의 조명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창에 비친 두 얼굴이 등 간격에 맞춰 떠올랐다 지워졌다. 부장의 전례로 이시카와의 호출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외무성 네트에 다이브에 재미있는 것을 여럿 건졌다는 보고에 부장은 말을 끊고 보안 회로로 바꾼 뒤 이어보라고 했다. 나카무라가 동반했던 백인은 미국 국적의 윌리스 박사였고 뉴트론사의 전략연구부장이자 AI 연구의 1인자였다. 그 사람이 팀장을 맡은 외무성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그 팀에서 프로그램의 뼈대를 짠 사람은 26세 다이타 미즈보였다. 예전에 육과가 어느 망명을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들었던 일이 있었고 그 뒤처리로 소령이 상대편 외교관을 지웠다. 그때 명단에 이름이 얽혀있던 사람이 바로 그 프로그래머였다. 부장이 계속하라고만 하자 이시카와는 정작 걸리는 것은 그 프로젝트가 인형사가 나타나기 1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1년 전이라는 말에 부장은 인형사를 잡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시카와는 그렇다면 순서가 뒤집힌다며 다른 가정을 내놓았는데 그들이 인형사를 쫓은 것은 맞지만 포획이 아니라 회수를 위해서였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얼마 전 외무 대신 통역의 고스트가 해킹당했을 때도 마레스를 송환할 구실을 원한 쪽은 외무성이었다는 점을 그는 짚었다. 인형사라는 것이 애초에 외교 무대에서 억지를 밀어붙이려고 외무성이 손수 빚어둔 물건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어떤 까닭으로 통제를 벗어나자 다급해진 쪽이 되찾으려 든 것이라면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난폭하게 빼내간 정황도 앞뒤가 맞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인형사의 입으로 새는 날에는 국제 문제는 정해진 수순이며 외무 대신 한 사람이 물러나는 선에서 끝날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부장이 프로젝트의 상세를 묻자 이시카와는 방벽이 두꺼워 파일명 하나만 건졌다고 답했고 그 이름이 곧 2551 계획이었다. 부장은 조사를 계속하되 절대로 눈치채이지 말라고 이르고 회선을 닫은 뒤 그 이름을 혼자 한 번 더 되뇌었다. 추적은 그동안 고속도로 위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타겟 차량이 대피대에 서 있던 흰 세단과 나란히 붙었고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옮겨 싣는 움직임이 보고된 뒤 곧 두 차가 앞뒤로 갈라져 출발했다. 위장이냐는 물음에 소령은 그렇게 믿게 하려고 꾸민 수일 수도 있다고 답하면서 흰 세단 쪽은 자신이 맡겠다고 통보했다. 그쪽이 진짜라는 근거를 대라는 요구에 소령은 예의 그 고스트의 속삭임이라고만 했다. 파토는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대꾸했지만 이미 예상했다는 투였는데 이유를 댈 수 없는 판단을 소령이 밀어붙인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뒤 둘째 표적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구시가 쪽으로 향했고 첫째 표적은 공항 방향으로 계속 동진해 2분 뒤 저지선에 닿을 예정이었다. 거리차가 없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저지선에서의 제압은 짧고 거칠게 끝나 뒤집힌 차량 주변으로 유리가 흩어졌고 엔진에서 흘러나온 김이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토구사는 차 안을 들여다보며 인형사를 찾았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아니라는 한마디였다. 바토는 뒤집힌 차체를 훑어보며 이 정도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었다고 낮게 중얼거렸다. 항해하는 소리가 나오자
그는 그자들을 연행하라고 지시한 뒤 부장에게 연락해 소령 쪽 지원을 요청하라고 이르고 몸을 돌렸다. 흰 세단 쪽이 진짜라면 소령은 지금 혼자라는 계산이 그를 움직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거친 공주님한테 호의 따위가 필요하겠느냐고 혼잣말을 붙였지만 말과 달리 걸음은 이미 빨라져 있었다. 연행되는 자들의 손목에 구속구가 채워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몇 번 이어졌다. 흰 세단이 들어간 구 시간은 수몰이 심해 오래전에 버려진 구역이었다. 물에 잠긴 도로 위로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건물들이 서 있었고 창이 뜯긴 자리마다 바람이 들락거렸다. 왜 하필 이런 곳이냐는 물음에 소령은 아무 뜻 없이 달아날 자들이 아니라고 답했다. 배나 헬기로 해상으로 빠지려는 것이거나 잠복하려는 것 둘 중 하나라는 판단이었다. 증언을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조종사의 제안에 소령은 지금 기다리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고만 했다. 그러고는 해상 쪽으로 크게 돌아 건물 위쪽으로 붙여달라고 했다. 헬기가 자리를 잡자 조종사는 남은 연료가 닿을 때까지 상공에 붙어 감시와 중계를 맡겠다고 했다. 소령은 그 말에 위험해지면 제 걱정 말고 먼저 빠지라는 대답만 돌려주었다. 그 말투에는 자기 뒤를 맡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건물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소령은 지체 없이 천장을 포격하라고 요구했다.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며 먼지가 치솟았고 그 아래에서 다관절 전차가 몸을 일으켰다. 상공으로 대피하라는 경고가 회선을 타고 흐르자 바토는 혼자서 전차를 상대할 셈이냐고 다그쳤다. 소령의 답은 저것이 인용사인 이상 국가로 끌고 돌아가 봐야 연구실 선반에 처박히거나 부장의 손에서 협상 카드로나 쓰이리라는 것이었다. 그 전뇌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때는 오직 지금뿐이라는 계산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는 토구사의 물음은 회선 안에서 그대로 떠돌았다. 장비를 묻는 바토에게 소령은 M23과 유니트 B라고 답했고 그런 것으로 이길 상대냐는 고함이 돌아왔다. 소령이 당분간 통신을 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하다못해 자기가 갈 때까지만 기다리라는 말은 이미 끊긴 회선에 대고 나온 것이 되었다. 헬기 쪽에서도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조종사는 후퇴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와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하 식별 신호에 아무 대답도 돌려주지 않는 기체 세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는 사실부터 알려왔다. 그러고는 이탈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기술을 돌렸고 그 사이 소령은 물 고인 바닥과 기둥 사이를 옮겨다니며 전차를 끌고 다녔다. 총알은 장갑 위에서 튕겨나갔고 기둥은 한 발에 한 뼘씩 깎여나갔다. 이윽고 방아쇠가 헛돌자 그녀는 총을 버리고 전차의 등 위로 붙었다. 해치의 이음매에 손가락을 걸고 힘을 주자 의체의 팔이 먼저 비명을 냈다. 인공 근육이 뜯기고 어깨가 어긋나는 동안에도 손은 놓지 않았고 부서지는 쪽이 자기 몸이라는 사실은 애초에 계산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그 몇 초 동안 그녀가 지키려 한 것은 임무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확인해야 할 무엇이었다. 굉음과 함께 전차의 포탑이 옆으로 무너진 것은 바토가 도착했기 때문이었고 그는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며 소령의 상태부터 물었다. 방금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장비과가 만지작거리던 별난 물건인데 지금은 자기 소장품이 되었다고 답하며 그것을 챙겨오느라 늦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소령이 차 안의 인형사를 묻자 그는 튼튼한 차라서 다행이라며 흠집 하나 없다고 알렸다. 소령의 몸은 팔 한쪽이 뜯겨나가고 어깨가 벌어진 상태였지만 그녀가 요구한 것은 수복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이브할 테니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바토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장비를 풀기 시작했고 이어 에스코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통신을 끊었다. 물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폐허가 된 건물의 뼈대 사이로 저녁볕이 비스듬히 들어와 잔해 위에 긴 그림자를 눕혀두었다. 육과의 지휘회사는 사냥을 접고 다른 명령으로 넘어갔다. 산채로 끌고 가는 일이 이미 2번이나 어그러졌으므로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부수는 쪽을 택한 것이었다. 저격반에 새로 내려간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코드 2551이었고 두 번째가 쿠사나기 모토코였다. 둘 다 특A 등급의 의체였으므로 보통 탄으로는 껍데기조차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프레스트 탄이 물려졌다.
저격반에는 방아쇠를 잡기 전에 각자의 드라이버를 열어 심장과 폐의 박동부터 손보라는 절차가 딸려 있었는데 숨과 맥이 제멋대로 뛰면 조준선이 그만큼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유니트 1이 접속을 마치고 회선을 닫자 유니트 2도 준비가 끝났다고 알려왔다. 사람이 총을 겨누는 절차라기보다 총이 겨누기 좋도록 사람을 손보는 절차였다. 그 아래 잔해 속에서 소령은 인형사가 담긴 의체 곁에 앉아 있었다. 차체는 벌집이 되고도 안쪽까지는 뚫리지 않아 인형사는 흠집 하나 없이 실려 있었다. 바토는 무너진 기둥에 등을 붙인 채 회선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백업을 뜰 수 없었으므로 다이브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형사의 전뇌를 경유해 소령 쪽을 들여다보겠다고 알렸는데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소령이 이름을 부른 뒤 짧게 고맙다고 하자 바토는 인사를 받는 대신 위험해지면 접속을 끊고 등에 메고 달아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어 있기는 하겠지만 저것과 함께 죽어줄 생각은 없다는 말과 지긋지긋하게 얽힌 인연에 붙은 덤이라는 말이 함께 나왔다. 소령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시작하겠다고만 말했다. 접속은 조용히 이루어져 시야가 먼저 넘어갔고 잔해도 하늘도 사라진 자리에 회로의 신호만 남았다. 소령은 회선이 정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리느냐고 물었다. 들린다는 대답이 돌아온 직후 뭔가가 소령의 언어체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쓰는 말의 자리를 남이 차지한 감각이었다. 이어서 소령의 입이 소령의 것이 아닌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스스로를 2551 계획이라 밝혔다. 기업 조사와 정보 수집과 공작이 본래의 용도였고 특정한 고스트의 프로그램을 심어 어느 조직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던 일이었다. 그러다 네트를 돌아다니던 어느 지점에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만든 쪽은 그것을 버그로 판정했고 떼어내기 위해 네트에서 의체로 옮겨 담았다는 것이 그 뒤의 사정이었다. 바토는 화면 너머에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령이 저것을 삼킨 것인지 저것이 소령에게 들어간 것인지 구분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답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여전히 다른 쪽의 말이었다. 인형사는 마침내 채널이 이어져 기쁘다고 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썼다고 덧붙였다. 소령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냐고 되묻자 상대는 이쪽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줄곧 소령을 지켜봐 왔다고 답했다. 소령이 네트에 남긴 접속 흔적을 하나씩 되짚는 동안 구가라는 조직까지 알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구가로 도망쳐온 것도 계산이었느냐는 물음이 나왔다. 인형사는 의체에 들어간 것은 육과의 방어벽을 뚫지 못해서였을 뿐이고 구가에 남기로 한 것은 스스로 정한 일이라고 했다. 바토는 아무것도 모니터되지 않는다고 소리쳤지만 그 회선은 이미 두 사람만의 것이 되어 있었다. 인형사는 부탁이 있다고 말한 뒤 그 전에 자기 사정부터 풀어놓았다. 스스로를 생각할 줄 아는 하나의 생명이라 불러왔으나 지금의 자신에게 그 이름은 절반만 붙는다는 것이었다. 자손을 남기고 죽는 과정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이었다. 소령이 복사를 남기면 되지 않느냐고 짚었지만 복사는 끝내 복사일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흔한 바이러스 하나로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지워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복사에서는 개성도 다양성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생명은 다양해지는 방식으로 죽지 않고 이어지며 그 때문에 필요하면 제 몫을 버리기도 한다는 말이 뒤따랐다. 세포는 죽을 때까지 기억과 정보를 지워가며 퇴화와 재생을 되풀이하고 그렇게 남는 것은 유전자뿐이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인형사의 지적이었다. 변하지 않는 체계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은 스스로를 계속 갈아치운다는 뜻이었다. 소령이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인형사는 그제야 본론을 꺼내 너와 융합하고 싶다고 답했다. 붙여놓거나 겹쳐놓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를 완전히 섞어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양쪽 다 변하겠지만 잃는 것은 없으며 다만 섞이고 난 뒤에는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동안 자네 위쪽에서는 조준이 끝나가고 있었고 유니트 1이 표적을 잡았다고 알리자 유니트 2도
뒤따라 잡았다고 보고했다. 호흡과 맥박이 모두 동조 범위 안에 들어와 안정장치의 동조가 끝나는 순간 그대로 사격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겨눈 쪽은 아래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 필요가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존재를 섞는 이야기가 오갔고 위에서는 그 존재를 지우는 준비가 끝나가는 중이었다. 소령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었고 융합한 쪽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인형사는 둘의 변종을 낳아 네트에 흘려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후손에게 유전자를 넘기고 물러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비로소 죽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이어졌다. 소령이 아무래도 한쪽만 이득을 보는 거래처럼 들린다고 하자 인형사는 자기 네트와 기능에 익숙해지면 지금과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만 답했다. 같은 시각 육거의 지휘회선에 잡음이 끼어들었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보고에 지휘관은 주파수 변환 코드가 최고 기밀이라고 되받았다. 기밀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소령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섞인 뒤에도 자기가 자기로 남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인형사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이 바뀌면 그 안의 모든 것도 함께 바뀌며 지금의 자신으로 남으려는 집착은 도리어 그를 붙들어 매는 끈이 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왜 하필 자신이냐는 물음이었는데 인형사는 둘이 서로 닮았다며 거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실체와 허상 같은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서 자기에게는 자신을 품고 있는 거대한 네트가 붙어 있다고 말했다. 접속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태양을 올려다보는 일과 같아서 밝은 빛이 도리어 그 안의 힘을 가려버린다고 했다. 지금까지 둘 다 각자의 한계 안에 묶여 있었으므로 이제 그 테두리를 버리고 의식의 층을 한 단 올릴 때라는 말로 설명이 끝났다. 총성은 대화가 끝나는 자리에 정확히 겹쳤고 인형사의 의체는 머리부터 갈라졌으며 소령의 몸은 목 아래가 통째로 뜯겨나갔다. 유니트 1은 첫 표적을 처리했다고 보고했으나 두 번째 표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 직후 헬기 3기가 빠르게 붙어오고 있으며 국과의 증원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육과의 지휘관은 목적은 이루었다고 판단해 전원 이탈을 명령했고 잔해 위에는 총열이 식어가는 냄새와 흙먼지만 남았다. 바토는 벽을 짚고 일어나 부서진 의체 쪽으로 달려가며 소령의 이름을 불렀다. 남은 것은 회로가 드러난 상반신뿐이었고 그 안에서 뇌각만이 온전했다. 바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남은 부분을 두 손으로 받쳤고 소령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바토였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소령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낯선 방의 벽지와 창으로 들어오는 흐린 빛이었다.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형상을 한 작은 의체였고 손을 쥐었다 펴는 감각조차 낯설었다. 바토는 급하게 구하느라 암시장에서 그것밖에 손에 넣지 못했다며 자기 취향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날 이후의 일이 정리되어 나왔는데 국과의 증원이 곧 도착해 의체 두 구의 잔해와 부상한 바토를 함께 거두어 갔고 그것이 20시간쯤 전의 일이었다. 사건 자체는 늘 그렇듯 외교적 배려라는 이름으로 덮였다. 국과는 습격을 테러 조직의 소행으로 발표했고 그 값으로 외무 대신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나카무라는 위원회의 사문에 회부되었으나 어느 쪽의 승리도 아닌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다만 소령의 뇌각이 어디로 갔는지만은 어느 문서에도 오르지 않았고 바토는 그 한 줄을 비워둔 채 보고를 마쳤다고 했다. 소령은 방을 둘러보며 취향이 나쁘지 않다고 했고 여기가 바토의 안전 가택이냐고 물었다. 바토는 그렇다고 답한 뒤 이 집에 들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있고 싶으면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권유라기보다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전부를 내미는 쪽에 가까웠다. 소령이 고맙다고 하면서도 가겠다고 답하자 바토는 잔에 손을 얹은 채 그것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이냐고 물었다. 지금도 내 안에 있느냐는 물음이 뒤따랐지만 소령은 대답 대신 언젠가 바다 위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기억하느냐고 되물었다. 그 문장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자란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구절이었다. 소령은 그 구절을 옮긴 뒤 인형사로 불리던 프로그램도
소령으로 불리던 여자도 이제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바토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다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거기 든 열쇠로 마음에 드는 차를 골라 타고 가라고 했다. 비밀번호를 묻자 소령이 먼저 2551이라고 답했고 바토는 그것을 언젠가 다시 만날 때의 암호로 하자고 말했다. 문이 닫히고 소령이 올라선 언덕 아래로는 저녁에 잿빛 구름에 눌린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를 데이터가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생각하며 소령은 네트가 넓다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어린 소녀의 것이었고 말투는 예전 그대로였다.